안녕하십니까. 국정체가 처음 하시는 거죠? 일단 국정차 크게 보면요, 이론 패러다임, 이슈, 그 다음에 외교사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해서 한국의 대전략형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종합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일단 기본 개념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국정정치는 국내 정치와 달리 정부가 없죠. 무정부 상태, 안하키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국력과 국익, 주권, 안보, 일단 요 5가지 개념을 가지고 보시는데, 특히 이제 이슈라든지 외교사에서 특히 여러분 어려워하는 게 외교사뿐인데, 외교사 부분에서 일단 이 넷 중에서 최소한 2개 이상이 관련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이 일단 자연과학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요. 정답이 없는데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일단 더 어려울 수 있겠고,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견해들이 있다는 것.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뭐 암기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이 있었겠죠. 근데 이론이 설명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요. 기존 이론에 수정된 이론이 나오고요. 무수히 많은 이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러면 틀을 잡아야 되는데, 보충자료 나눠드린 일단 첫 번째 페이지가 현실주의. 꽤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현실 패러다임 안에. 이건 이제 크게 어떤 이제 가정이 어떤 가정을 가지고 바라보는지를 일단 보셔야 되겠고, 가정이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져요. 경제학을 나중에 할 텐데 했죠. 경제학 같은 거 보면 세케인즈 학파하고 세고전 학파를 보면 가정이 다르거든요. 가정이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진다. 일단 서로 다른 이론데 어떤 가정이 출발하는지를 나중에 정리하셔야 되겠고, 일단 요거를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딱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각각의 바라보는 기본 논리 틀을 일단 그림을 넣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이상주의, 자유주의,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나눴는데, 자유주의도 무수히 많은 이론이 있긴 합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그 물어봤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좀 설명하시오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걸 다 설명할 필요 없고요. 핵심적인 학자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구분해 드릴 텐데, 현실주의라면 묻지 않으면 왈츠의 구조적 현실주의, 신현실주의라 불리는 그걸 가지고 설명한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는 카인과 나이, 이 사람 거를 설명한다 라고 잡아주시고, 다만 시험 문제에서 특정한 이런 특정한 학자를 가지고 설명하려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머리 아프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다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시험에서 안 나오는 거 다 제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해가지고 일단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게 개념이에요. 군대에서 가장 심한 욕이 개념 없는 놈 갔다 오신 분이라면, 개념이 없다는 것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일단 개념을 먼저 잡아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무정부 상태에 대해서도 무정부 상태를 뭘로 정의할 건지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일단 권력이다. 그럼 권력이 대체 뭘까? 뭐 힘, 파워라고 하면 힘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고, 강제력 등등등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의 신뢰에 대한 설명하고 사회과학의 설명의 신뢰가 약간 정의가 약간 달라요. 사회과학은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거 생각합시다. 어떤 가게 주인이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뭐 알바든 점원이든 새로 고용됐어요. 주인 1명, 점원 1명인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가게를 비워야 됩니다.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이력서에 있는 주소가 정말 그거 맞는지 알 수 없잖아요. 쟤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믿을 수 없다는 건 왜 그럴까 해서, 일단 신뢰라는 것은 결국은 믿고 맡긴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신뢰를 자발적으로 취약한지를 수용한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거든요. 그러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관계 속에서 그럼 왜 못 믿겠냐 하면, 경제학에서 도덕적인 개념을 보셨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뢰하고 불신은 국어서는 반대말인데, 사실상 이거 생각합시다. A하고 B에서 오해가 생겨서 B에 대해서 불신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오해가 풀렸다, 신뢰가 생길까? 불신과 신뢰가 형성되는 이유는 달라요.
그래서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일단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이미지를 가지고 일단 개념을 잡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어쨌든 개념 잡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논리를 찾는 거예요. 이론에서. 자, 논리를 찾을 때 이게 왜 나왔을까? 그러면 그 이론에 대한 배경이 있겠죠. 배경에서 주장하는 특징이 있겠고, 그 다음에 특징에서 장점과 단점이 나옵니다. 뭐 장단점을 그렇게 챙겨갈 필요는 없긴 한데, 그래서 논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뭐랄까 흐름을 통해서 잡는 게 가장 좋을 거다. 이 두 개를 잡으면 사실상 국제정치학에서 어려운 건 별로 없거든요.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일단 얘는 싫고 얘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슈 부분에서 암기할 게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제 레짐이다 하면 환경, 기후 레짐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 리우 환경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기후에서 리우 환경에서 국제 기후 변화 협약, UN 국제 기후 변화 협약 UNFCCC라는 게 출범을 해요. 5년 후에 교토 정서가 일단 합의가 되고, 그다음에 2015년도 파리 기후협약이 체결되고, 그다음에 그 체제 안에서 뭐 글래스고 국제 정상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조약이 체결됐다 어찌 막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챙겨가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인권이다면 인도주의 개입에서 R2P 개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일단 많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고 여기서 논리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사는 세계사를 안 했던 분이라면 일단 싫어요. 그 다음에 세계사소에서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게 딱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그래서 이 국가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없는 분이라면 일단 뭐가 뭔지 모르겠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외교사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 다만 우리는 외교사에서 그 많은 걸 다 볼 건 아니고 때로는 이제 뭐 전쟁사 쪽에서 갖고 올 수도 있긴 다 빼고요. 세계사도 빼고요. 일단 국가 간의 관계에 일단 초점 맞춰보기 때문에 전쟁이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이건 쭉 이어진 흐름이 있거든요.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이런 개념 가지고 일단 또 이론 가지고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대충 하나 출제된다고 보셔도 되겠는데 외교사하고 이론을 엮었다. 그럼 큰 문제로 나오고요. 30점 이상. 그 다음에 외교사에서는 사건만 설명하라 20점짜리 나올 수도 있겠고요. 엮어서 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앞에 있는 걸 결합해서 출제할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 문제가 대충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류할 때 비전공자 관점에서 일단 순서를 잡았어요. 순서를 잡았고 어떤 순서로 볼 건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가능할 텐데 비전공자 관점에서 일단 잡았기 때문에 작년까지 썼던 책에서는 이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론 일부를 이쪽으로 넣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일부 넣고 이거를 그냥 다 통합했어요. 앞으로 다 뺐고 그래서 약간 편제가 달라지긴 했는데 작년 책 안 보신 분은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 무정부 상태에 대해서 일단 여기서 출발할게요. 교재로는 34페이지 참고하시고, 안학기 상태인데요. 일단 먼저 이걸 생각합시다. 국가 정치학에서 보는 건 국가 안에서 A하고 B 간에 개인이든 집단이든 갈등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갈등에 대해서 뭐 돈 떼어먹고 사라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권위가 있는 일단 국가에게 쟤 잡아주세요 라고 하겠죠. 경찰한테. 그 다음에 잡히면 고소하겠죠. 그럼 사법부가 나오겠죠. 직접 여러분이 해결사를 동원해가지고 채권 추심한다 라고 했을 때 폭력을 사용하면 이건 불법이 돼요. 폭행교사죄로 일단 가게 되는데, 국가 내에서는 행위자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권위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일단 권위라는 개념이 있다 볼 거니까. 근데 국가 간의 갈등이 생겼다 칩시다. 한일 무역전쟁이 발생했어요. 2019년도. 그러면 둘 간의 갈등, 분쟁에 대해서 이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위체가 존재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유인 있지 않습니까? 일단 여러분이 국가의 뭐 명령이든 법을 제정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안 들으면 강제력이 행사됩니다. 일단 공권력이 등장하죠.
권력이 등장해요. 근데 위에는 권력이 없어요. 군대를 자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등도 있지만 이거는 구속력이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돼요. 미국 말 안 듣잖아요. 국가 내 조약이 체결됐을 때 파리 기백, 트럼프는 탈퇴했습니다.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즉 국가 간의 관계에서 분쟁, 갈등, 전쟁이 발생했을 때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무정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가 보는 이론들이 말한 무정부 상태란 무질서를 뜻하는 게 아니다. 무질서를 뜻하는 게 아니다. 무정부 상태를 무질서로 보는 학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그걸 가로치고 일반적으로 자 국가 위에 국가를 초월하는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정부 상태를 정의할 거다. 초국적 권위체가 부재하다는 것,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다라는 것.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할까? 이 무정부 상태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해서 그게 사회계약 사상을 들어보셨다면 혹시 홉스, 로크, 루소를 들어보셨죠? 토마스 홉스가 봤던 무정부 상태, 자연 상태란, 로크가 봤던 무정부 상태, 자연 상태란. 세 번째는 루소인데, 루소는 국내 정치에서는 두 학자와 다른 시사점이 나오지만 국제 정치는 홉스랑 비슷한 결론으로 가요.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그래서 칸트, 임마누엘 칸트가 봤던 무정부 상태란 세 가지 관점에서 일단 볼 거, 각각은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 다음에 이상주의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러면 홉스가 봤던 무정부 상태는 뭘까라고 했을 때 일단 이 상태란 안보 혹은 보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이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누군가가 주먹을 앞세워 가지고 약탈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안전,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서에 가서 보호해달라고 요청한다?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의 힘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태. 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안전보호장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돼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이때 이성이 작동해가지고 국가를 만들 거라 했지만 지금 현재 190여 개국, 유엔 회원국으로 본다면 193개국이 있는데요. 193개국이 자신의 주권을 모두 포기하겠다. 미국이 포기할까요? 안 할 겁니다. 중국은요, 절대 포기 안 하겠죠. 그래서 세계 정부를 만들 거다, 리바이어드를 만들 거라고 했지만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이죠. 그러면 자연 상태 자체, 보호부지 상태에서 결국은 이 상태를 셀프 헬프의 세계라고 불러요.